그래서 간단히 이제 제가 종신 RP 2개 했고, 하나는 좀 길어요. 이건 이제 뭐,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루키. 예,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보험의 역사. 저도 몰라요. 근데 고객 앞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보험의 역사는 중세에 시작했어요. 보험. 중세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하나는 장례비. 또 하나는 유가족 생계보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둘의 품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영화 보시면 브레이브하트에서 아버지 죽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같이 장례 지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금을 마련해서 상부장조했던 거예요. 그게 보험의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에 장례비하고 유가족 생계보조를 일부 해줬어요. 우리나라 보험은 좀 다르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비슷해요. 전후에 미망인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도 이분들이 젠틀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보험업이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래도 젠틀하게 하셨던 게 보험업이에요. 막노동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시작할 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보험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물을 거예요. 얼만데? 예, 21만 5천 원입니다. 그럼 팔리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21만 5천 원이 안 되죠. 5만 원이에요. 그랬어요. 5만 원. 얼마간 내야 돼? 5년만 내시면 돼요. 5년만 내시고 5년에는 원금 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5년 납, 5년 원금 상환이고 10년 납이었어요. 5만 원, 5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보험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물가상률을 생각 안 하시던 그 시대에 그냥 도와주고자 해서 들었던 게 보험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 있죠.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장이에요. 지금 제가 이 가는 시나리오는 종신보험이 뭔지 아세요라고 하는 화두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장. 재해 사망하면 1억을 줘요. 이런 보험도 재해 사망하면 1억을 줘요. 일반 사망하면 어떠냐? 없거나 500만 원이거나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많이 접하셨죠? 해보셨죠? 재해 사망이 많아요? 일반 사망이 많아요? 고객은 재해 사망이 많은 줄 아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매스컴이죠? 그죠? 저희 형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도 매스컴에서 화제되지 않아요. 화제됐어요. 우리가 착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꼬맹이가 차에 쳐서 상을 당하면 그 친구는 꼭 나와요. 그죠? 사건과 사고에. 그래서 재해 사망이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망이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사망을 한다라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500만 원이 장례비가 되겠어요? 1000만 원이 장례비가 될까요? 유가족 생계보장이 될까요? 이 보장량이 문제인 거예요. 얘는 태초에 보험만도 못해요. 돈의 규모가 좀 있어 보이는 거지만 태초에 보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기가 문제예요. 보험사가 엄청 많이 남겨먹은 거예요. 5년 납, 5년 원금 상환하면 그거는 보험은 철저하게 확률하고 통계예요. 거기에 맞춰서 다 계리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경쟁력을 갖고. 근데 이렇게 확률이 매우 적은 기간을 보장해주면서 원금을 돌려준다는 거는 보험사가 많이 자금을 운용해서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커요. 요즘 몇 살까지 살아요? 여성이 81세, 남자가 73세. 그죠? 그렇게 오래 사는데 보장을 이것뿐이 안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보험을 다시 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만기가 문제가 커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단위보험이에요. 암보험 따로, 재해보험 따로, 상해보험 따로, 건강보험 따로 나눠 있어요. 왜? 5만 원 맞추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올리스크 커버를 해주면서 저 가격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뉘어 있어요.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만 도와줘 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암보험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옆집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 설계사한테 전화했어. 야, 뇌졸중 되냐? 안 된대. 다시 하나 해야 돼. 요즘 그거 많이 죽거든. 그래서 또 했어. 그랬더니 옆집 뭐 또 누가 가갖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야, 교통사고로 재해로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장애가 됐어. 어떻게 돼? 안 된대. 또 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올리스 카바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다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크리넥스 살 때 이마트 가서 이거 한 통 사는 것보다 세 통이 싸죠?
왜 그럴까? 요 하나의 상품 개발비, 포장비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경쟁력이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내 아들내미를 전쟁터에 보내려면 나는 방패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내 아들내미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방패를 만들어줄 거야. 얘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빈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중복까지 돼 있어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종신보험의 장점은 뭐냐? 왜 얘가 나왔냐? 첫 번째,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당신한테 1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만기가 단순히 5년, 10년, 60세 이게 아니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고 질병은 적어도 당신이 평균 수명인 80세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단위보험이 아니라 요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올리스크 커버가 돼요. 거기다가 블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험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든 보장을 보면 성인병이 5대 성인병 보장하는 게 있어요. 설계사가 와서 야 요즘 성인병 보장이 11대까지 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라고 물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약해야지. 해약하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블록식이에요. 그죠? 나중에 특약 추가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사스가 부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사스가 정말 보험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때 우리 입원 특약 얼마예요? 수술 특약 얼마예요? 성인병 얼마예요? 1,000얼마, 2,000얼마 하잖아요. 그 적은 비용으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리스 커버가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까지 됩니다. 거기다 요즘은 뭐예요? 단순히 비용의 소비가 아니라 얘가 돈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수가 좋으면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노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재테크 쪽으로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트예요. 당신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내가 당신한테 맞는 걸 갖고 왔어요. 그게 이거예요. 보시면 돼요. 누구도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짜왔어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고객으로 모실 수가 있죠. 먼저 요거 외에도 몇 가지 타 보험사 것과 비딩됐을 때 가지수가 많은 보험들하고 비딩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까지 종시는 그냥 간단하게 치고 다시 VUL 한번 세미나 셀링 들어가 볼까요? 2003년 3월에 입사해서 4월 워킹하면서 첫 달 계약을 56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리 지점 기네스가 됐어요. 와, 잘한다. 제가 작년 12월에 한 달 계약, 최다 계약이 67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기네스가 됐어요. 근데 올 3월에 제가 어퍼빵 해야 된다고 했죠? 3월에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93계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이 입사 첫 달보다 일하기 쉬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날 앉아서 그 짓을 했어요. 월 초에 내 주제 파악을 하면서 내가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잘할 준비를 오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돼가다 보면 어느 날에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나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여유가 생겨요. 우리 얘기할 때 타임프리, 머니프리 얘기하죠. 순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머니프리를 먼저 실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재테크를 하고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타임프리도 실현이 돼요. 제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시간을 정형화해서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주 라운딩을 해요. 한 주도 안 빼고 라운딩을 해요. 그런 지 벌써 한 7개월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라운딩하고 왔어요. 겨울에는. 물론 그게 동료하고 한 게 아니고 원장들하고 하고 기타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력이 생겨요. 그러려면 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화시키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걸. 그러시면 오늘 그런 걸 좀 이렇게 얻어가시고 고민할 수 있으면 오늘 괜찮은 시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개뿐이 못 쳐요. 어쨌든 이제 세미나 셀링을 할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연습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12시부터 BMW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임직원 8명 놓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거가 점심시간이니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은 30분이겠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미나셀링의 장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부담이 적어요. 그죠? 우리가 T에서 전화하면 고객은 걱정이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계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거부감이 있는데 세미나셀링은 안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은 정보를 목말라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해주겠대요. 재테크에 대한 걸. 어떤 땐 점심 도시락도 줘요. 밥도 꽁으로 먹고 얘기도 좀 들을만 해요. 부담 안 돼요. 그 사람과 나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세미나 셀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세미나 셀링의 목적은 지금 보여드릴 거인 그 설문지예요. 그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두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 강평이에요.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그리고 투자 선호를 잠깐 물어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직접 투자, 주식, 부동산, 간접 투자, 금융권, 기타. 어디에 관심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뭐냐? 두 번째 항목은 팩트 파인딩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객이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쓰게 돼 있어요. 연봉은 얼마고 내가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갖고 있고 대출은 어떻게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 중에 금융권 활용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저축 갖는 금액은 얼마다. 이게 있어요. 이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AP하고서 이거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쓰게 만들어야 돼요. 뭘 통해서? 이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냐? 지금부터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데는 전혀 상품 얘기는 없어요. 계속 재테크 얘기만 할 거예요. 관심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죠? 부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자는 마음의 부자예요. 두 번째 부자는 경제적인 부자가 있어요. 마음의 부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FSR이 힘든 직업이에요. 마음의 부자가 없어요. 근데 가끔 마음의 부자를 제가 만나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마음의 부자조차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의 부자는 제끼고 그럼 오늘 얘기할 거는 돈에 관한 얘기예요. 경제적인 부자라도 돼야겠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 예, 선배님 맞으세요. 예,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그게 부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선배님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선배님. 예, 예.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예.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절대적인 거는 리미트도 있겠지만,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배고프다고. 그죠. 그건 마음의 부자가 아니고. 근데 제가 만나봤을 때 제가 70억 부자까지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면 내 돈을 뜯어먹으러 오는 사람 같아요, 막. 다 미워. 그리고 다 경계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럼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고 생각했더니 저는 부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아니면 되게 처음 시작이 노동력 갖고 시작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창출해요. 몸뚱아리로 일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벌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렇게 혹들을 단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를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프랜차이즈, 매장 경영을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지분 투자를 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투자를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요. 그죠? 어쨌든 내가 현재 여건에서 선택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혹을 만들어 놨는데 이 혹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몸뚱아리로 버는 것보다 얘가 벌어주는 게 더 커져요. 그게 부자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희 씨가 오늘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몽고에 가서 말이나 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말 타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망하나요? 이건희 씨가 돈을 못 벌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이거는 근로소득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벌기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자본소득이에요. 내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스템을 갖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돈이 굴러가는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된다. 그죠? 돈이 어디로 굴러갈까요? 네, 또 물어볼 거예요. 선배님. 네, 돈이 어디로 굴러갈까요? 돈이 많은 곳. 정답이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금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돈이 굴러가는 방향이 어딜까? 제가 알면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굴러가는 방향이 어딘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돈이 굴러가는 방향을 찾아보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요.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우리가 금리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주식 시장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 있어요. 유가가 있어요. 이런 지표들이 돈이 굴러가는 방향을 어느 정도 보여줘요. 물론 선물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부터는 돈이 어디로 굴러가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요즘 금리가 어떤가요? 금리. 저금리. 그죠? 저금리 알고 계시죠? 그럼 저금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금리가 뭘까요? 예? 대단한 경제 개념을 갖고 계세요. 예, 요즘 마이너스 금리예요. 무슨 얘기냐? 국민은행 1년짜리 저축이 얼마인지 알고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됐어요. 제가 고객들한테 매달 초에 이런 걸 보내드려요. 이게 지금 2005년 5월 현재 금리표예요. 보시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정기적금 1년짜리가 지금 3.05예요. 그죠? 3.05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가 보죠. 3.05다. 3.05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한번 보기로 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그냥 가요.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3.05금리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금은 1억은 그대로 있겠죠? 이자가 3.05가 발생해요. 그죠? 근데 빠지는 게 있어요. 금융이자 소득세라고 알고 계세요? 작년엔 소득세 15%, 그거에 10%에서 16.5%였는데 올해 1%씩 줄였죠? 그래서 얼마요? 15.4%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이자에 대해서. 또 뭐가 마이너스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에요. 작년 연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요? 4.8%였어요. 어떻게 되냐? 1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갖고 넣어놓으면 대략 이 정도예요. 173만 원 정도 앞까지예요. 173만 원씩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 점점 축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저축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제. 여기다 저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축은 해야겠어요. 어때 해야 될까요? 상호저축은행에다 하시면 돼요. 제2금융권을 활용하세요. 안전한 저축을 활용하실 때 제2금융권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서울 바닥에서 제일 높은 금리를 주는 데가 대형 상호저축은행이고 걔네가 6% 주고 있어요. 야, 그럼 3%나 6%나 도찐개찐 아니냐. 그죠? 저금리일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1%, 1%에. 이건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72라고 하는 매직 넘버 알고 계시죠? 72. 얘가 내 돈이 금리 적용을 받을 때 언제 더블이 되나를 가르쳐줘요. 3%다 라고 하면 몇 년 후에, 그죠? 24년 후에 내 돈 1억이 2억이 될 거예요. 그죠? 6%면 12년, 10%면 7.2년, 15%면 4.8년. 그죠? 난 몰라. 내 월급 통장 국민은행이고 난 여기다 하고 있어. 이 사람이 24년에 야, 난 2억이야 라고 소리쳐요. 무슨 소리냐? 나는 4억이다. 3%의 차이는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는 8억, 16억. 엄청난 차이가 있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상호저축은행을 제2금융권을 왜 이용 안 하세요? 제2금융권 이용하세요? 여기 제2금융권 이용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현명하신 분들이고 진정한 설계자세요. 제2금융권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요. 왜? 몰라서.
두 번째, 위험할까봐. 위험하나요? 안 위험해요. 금융감독원 예하에 예금자 보호공단이라고 있어요. 각 은행들이 거기에다가 제일 제2금융권이 거기에다가 보험 들어놨어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는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리스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셔야 돼요. 하루 귀찮으면 되니까. 물어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실 것 같으세요? 몇 년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사신가 봐요, 정말. 몇 년 정도 더 저축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대부분 10년, 20년을 더 저축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루 귀찮으면 되는데 찾아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저금리다.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조차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제1금융권보단 제2금융권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제2금융권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도 있어요.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요. 상호저축은행이 지방엔 별로 없고 대개 보면 압구정, 강남에 쭉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4천만 원씩 나눠요. 각 은행별로. 왜? 은행별로 5천만 원이니까. 그럼 상호저축은행 선택하실 때는 지점이 2개 이상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5%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뭐 2달 동안 지급 정지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선택하시되 지점이 2개 이상인 걸 선택하시면 내 돈 모으시 괜찮다.